2차 수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사실주의에 대해서 하는데요. 1차 시에서는 이 클랭에 대해서 했고요. 2차 시도 이어져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아르망, 페르난데스인데요. 이 아르망도 이 신사실주의의 작가 중에 한 명이죠. 이 아르망은 이 사람도 프랑스 사람입니다. 이 1928년에 리스에서 출생했고요. 이 아르망의 본명은 아르망 페르난데스입니다. 이 1947년 자신의 성을 버린 후에 이 아르망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화가, 일상 사물, 쓰레기, 그리고 악기를 부수어서 태운 조각 등을 유리상자에 넣어서 배열하기도 하고 이렇게 쌓기도 하고 이런 집적 미술 활동을 합니다. 이런 문화의 그런 상품화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향을 받아서 아르망의 그런 집적 미술은 오래된 이런 소비재 사치품부터 이 방독면과 의치를 모아놓은 것까지 이 소재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았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또 니스의 유도학교에서 이브 클라인은 만났다고 해요. 이 아르망하고. 그래서 절친한 이런 동료가 되어서 이 두 사람은 나중에 신사실주의 운동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르망은 이런 신사실주의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전인 1959년에 이미 아키밀라시옹 시리즈를 발표를 했대요. 이런 신사실주의가 운동이 1960년대에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 전부터 이 아르망은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그 신사실주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운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 사람은 이런 그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보면 되겠죠. 이 작품에도 마찬가지로 주로 낡아서 보통 쓰지 않는 이런 용도, 폐기된 이런 물건들을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온갖 그런 잡동사니를 투명한 이런 유리상자에 놓아서 쓰레기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신사실주의 운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아르망은 물건을 톱으로 잘라내거나 해체시켜 보여주거나 아니면 난폭하게 그 파괴시킨 상태로 전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브제를 변형시키는데 주된 관심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들을 다 뭘로 하느냐? 온갖 잡동사니로 한다는 거죠. 그게 이 아르망 페르난데스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시계, 커피 분쇄기 이런 것들을 가득 쌓아놓은 이런 아큐밀라시옹 시리즈는 1960년대 초반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사실주의, 그러니까 르보 리얼리즘의 작가 아르망이 대표적으로 또 뜹니다. 축적, 수집 이런 것들을 뜻하는 아키밀라시옹은 같은 품목의 물건을 집합시켜서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평범한 사물을 예술작품으로 변모시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사실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던 평론가 피에르 레스타니는 이런 뒷상에 레디메이드가 오브제에 대한 예술적 세례라고 표현했는데 아르망의 오브제 작업은 그 변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르망의 그 작품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폐타이어를 가지고서 이렇게 시계를 만들었어요. 대단하죠? 이렇게 해서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 1967년에 프랑스의 자동차 회사인 이 르노가 합작으로 세워진 이 아키밀라 시옹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런 탑처럼 쌓아올린 자동차 더미는 그의 대표작이 되었죠. 그래서 현대 문명의 상징과도 같은 이 자동차를
거대한 이런 탑의 형태로 보여주는 이 작품은 이런 산업사회에 대한 기념비적 조형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큐밀라 시옹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동일 품목의 물건을 쏟아내는 이런 생산 방식에 대한 메타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의 특징을 예리하게 간편하게 간파해서 예술의 그런 방법론에 적용시켜서 흥미롭게 한 사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높아요. 빌딩이에요, 한마디로. 어마어마하죠. 다음은 니키드 생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사실주의의 작가는 세 사람을 하는데 그 중에 지금 요 그 세 번째 니키드 생팔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니키드 생팔은 이 프랑스의 누모 네알리즘의 조각가고요. 보수적인 이런 그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나서 전통적이고 순정적인 이런 그 여성상을 강요받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1961년 그녀는 고통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이 슈퍼 페인팅, 관객에게 총을 주어서 캠퍼스 위에 매달아 놓은 그런 물감 그 주머니를 쏘게 함으로써 무작위적인 추상화를 연출해서 이런 것들을 그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처한 현실과 남성에 대한 증오심을 치료하는 그렇게 해서 작품을 했다고 합니다. 또 작품 나나 시리즈를 구상하면서 자신감 있고 행복한 여성상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또 키네틱 아트 예술가 장 팅겔리와 부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성의 대상화를 거부하고요. 일반적인 그런 여성의 판단 기준을 지우고 날씬하고 조신한 그런 그 모습이 아닌 풍만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이게 여인이에요. 일반 여성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이런 상징적 질서 안에서의 여성의 위치를 묻는 동시에 관념적인 미의식을 뒤집습니다. 그래서 낙천적이고 맵시 있게 과장되게 부푼 모습들, 그 다음에 남성보다 크고 강한 이런 조각품을 만들고자 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성이 이렇게 날씬하고 예뻐야지만 그 여성이 중요한 게 아니다. 여자도 이렇게 강인하고 이렇게 그 힘세고 그럴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줘. 힘센 그 여성의 그 힘도 굉장히 크다는 거를 아마 그 키워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인본주의적 내용을 지녔고요. 추상에서 나온 이런 평면적인 이런 화면 공간을 배척한 이런 전통적 사실주의와는 다르게 평면화된 이런 공간, 단순한 색채 사용의 특징이 드러나 있습니다. 즉 당시 화단을 지배하던 이런 추상표현주의자들의 현실적 도피성에서 회의를 품고 일상적인 이런 오브제들과 기계, 대량 생산 제품들을 이용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보여주지만 표현 방법이 이런 전통적인 기법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념은 같으나 표현 방식이 달라졌고 달라진 배경에서 이런 모더니즘 미술의 경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화가로는 이런 아르망, 이브 클레, 니키드 생팔 요 세 사람을 신사실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제가 요점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간단하게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1960년대 일어난 이 문화 운동이면서도 정치, 경제, 그런 사회 모든 영역과 관련된 하시대의 이념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학생운동, 여성운동,
흑인 민권 운동 등의 이런 사회 운동과 전위했을 후기 구조주의의 사상으로 시작되었고요. 1970년대에는 이런 주안 점검과 반성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릅니다. 그리고 18세기 계몽주의로부터 시작돼서 이성 중심 시대를 일컫는 이런 모더니즘의 이 합리적인 사고는요, 점점 지나친 이런 객관성의 주장으로 서구의 합리주의로 되돌아보며 하나의 그런 논리가 서기 위해서 어떻게 반대 논리를 억압해 왔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성이 감성을, 백인이 흑인을, 남성이 여성을 억압했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해체시켜주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죠. 개성과 자율성, 다양성, 대중성을 중시하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이념을 거부했기에 탈이념이라는 이 시대 정치 이론을 낳았다는 거죠. 미술에서는 같은 대상을 여러 번 찍어서 다르게 반복하기, 이런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밥아트, 그리고 모나리자의 고유한 원본을 패러디하는 다양한 재현, 예술가의 권한을 축소한 이런 미니멀 아트, 문학에서는 작가가 자신의 서술을 의심하는 자의식적 서술, 열린 소설,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요. 영화와 연극에서는 이런 환상적 기법,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용했고요. 토슈즈를 신어야 했던 그 무용에서는 운동화를 신는 이런 포스트 모던 댄스, 이런 대중성과 개성이 중요시됐고 옛것에 현대를 접합시킨 이런 건축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 시대를 우리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과거 미술 운동의 접근법을 활용해서 작품의 소재로 삼았었고요. 앞서 등장했다가 사라진 이런 미술 운동의 개념들, 대중문화에서 끌어온 암시,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이런 시각적인 상징물로 되었다는 거죠. 또 이런 장난스러운 장식과 더불어서 겸손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그런 관심, 이런 관심이 생기는 이런 혼합물들을 제작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런 자의식 넘치는 자각과 신랄한 풍자, 미묘한 암시, 무심한 제안,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라도 유일한 대답은 존재하지 않음. 모든 것을 생각해 보아야 이것이 다양한 가정이다. 그래서 이것저것에서 이런 모방한 요소들을 구성을 하기도 하고요. 표준과 그것이 미친 영향에 올라주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는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작가 중에 한 두세 사람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필립 존스라는 사람은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의 건축가고요. 20세기를 대표하는 그의 건축은 현대 미국 공업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건축 형태의 이런 역사 양식의 면모를 반영시켜서 특히 이런 고전주의적 엄격성을 설계 기조로 근대적인 전통주의 일면을 보여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겁니다. 이 건물은 일반적인 이 모더니즘 스타일에 맞췄네요. 그리고 단순하고 각지 모양의 지붕이 아닌 이런 대칭적인, 대칭으로 떨어지는 이런 화려한 이런 박공 얹고요. 아르누모 양식 뭐 그런 식으로 했고요. 일반적인 이런 직사각형 입구가 아닌 뭐 아치형, 이런 아치형,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 뭐 약간 도매 형식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이런 도매 형식들, 로마네스크풍, 뭐 재치 넘치는 그런 그 미술 사학적 가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요점 정리를 보면 이 개성과 자율성, 다양성, 대중성이 특징인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 과학을 추구했던 이던 모더니즘에서 반발해서 나타난 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이런 이념을 거부하고 이러한 이성이 인간을 억압한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자유롭고 해체적이며 실험적이고
장난기 가득 찬 이런 예술 작품들의 연극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문학, 미술, 음악 뭐 이런 여러 분야에까지도 쏟아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팝아트입니다. 이 팝아트는 1960년대 초기부터 이런 미국 화단을 지배했던 구상회화의 한 경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그 팝아트에 대한 미술가들의 활동이 있었고요. 그래서 미국의 팝아트는 사실주의의 한 지류에서 미국으로 상징되는 이런 현대의 테크놀로지 문명에 대한 이 낙관주의를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대중적인 것을 미술의 영역으로 또는 사회의 체계 속에서 끌어들였고요. 나타난 그런 이미지는 구상적이지만 회화체계 자체는 추상성이 되게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화가는 이 앤디 월, 리텐슈타인, 올덴버그 그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 현대 산업사의 특징인 이런 대중문화 속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을 미술로 수용한 이 사조 팝아트는 예술성 자체의 의미보다는 이런 광고, 산업 디자인, 사진술, 영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중 매개체의 유행성에 대한 새로운 태도에 대해서 언급된 이런 명칭이기도 합니다. 특히 도시 문화의 단면으로 통속적인 문화나 이런 상업적인 문화를 가리키는 통칭으로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현대 사회를 평하는 화가나 조각가들의 작품까지도 포함해서 확대해서 수용하기도 합니다. 팝아트는 이 1950년대 그 유럽의 이런 타시즘과 아르부시, 앵포르멜의 등으로 불리워지는 이런 서정 추상과 유역의 이런 추상 표현주의, 특히 그런 액션 페인팅이라고 불리는 이런 전성기의 추상 미술에 반해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팝이 태동한 이 1950년대 후반과 전성기를 이룬 이 1960년대는 바로 서구 산업, 사회의 물질주의의 문명이 황금기를 구가하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팝아트는 미국적 물질주의의 문화의 반영이기도 하고요. 또 그 근본적 태도에 있어서 당시의 그런 물질 문명에 대한 낙관적 분위기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다다가 1차 세계대전의 그 참상 앞에 이 기성세대의 위선과 부패에 대한 이런 반항과 분노였다면 이 팝아트는 5, 60년대 소비 생활 발달 안에서 물질적인 풍요와 대중문화의 다양성을 대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영국의 팝아트는 발생 초기부터 이런 사회 비판의 의도를 뚜렷이 갖고 이런 구태에 연한 사회 질서에 대한 비판으로서 사회와 예술을 접목시키고자 했던 이 젊은 작가들에 의해서 전개되었습니다. 따라서 알로웨이가 영국에 있어서의 대중문화라고 말한 것은 미국과는 다른 문화적 계급을 의식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팝아트는 1950년대 초에 미국 하단을 힘쓸었던 이런 추상미술, 추상 표현주의의 애매하고 환영적인 이런 형태와 주관적인 미학에 대한 반동으로 발생했고요. 미국의 팝아트는 특히 미국의 전위적인 작곡가 존 케이지의 지극히 평범한 것조차도 미적 예술적인 가치가 있다고 사상에 고무되었고 현대의 테크놀로지 문명에 대한 낙관주의를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팝아트의 선배 세대인 이 라우센버그와 존스는 이 50년대 중반부터 각종 대중문화의 이미지를 활용했는데요.
이들의 작업이 이런 다다이즘과 유사한 특징을 보여준다고 해서 네오다다 그런 이름을 불렸다고 합니다. 그 외에 신사실주의, 신통속주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지기도 했고요. 네오다다의 경우에는 이 형상을 부활시키면서 국기, 인쇄기, 달력, 사진 이런 것들을 그림에 적용함으로써 주제를 세속화시킨 새로운 예술로 선보이기도 합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가인 제스퍼 존스는 1958년 세계의 국기들 해서 채색된 숫자 이런 숫자의 집합, 미국 지도, 성조기, 단순한 이런 그 세속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기교가 넘치는 이런 물감의 구사가 하나의 표면을 창조하기도 합니다. 회화를 제언적인 표현하기보다는 이 오브제에 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작품에 자, 빗자루, 숟가락 이런 것들을 부착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네오다다의 작가로는 로버트 라우젠베그가 있는데요. 그는 채색된 화면과 여러 가지 오브제를 결합시킨 콤바인 페인팅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삶과 예술을 결합시키는 의도다. 그리고 신문이나 이런 잡지, 사진, 그림들을 사용해서 잡다한 이런 사물들과 함께 강력하게 혼자스러운 그런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작품에 사용되는 오브제로는 무성기, 자명종 시계, 때로는 세워놓을 수 있는 3차원 오브제도 등장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팝아트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자면 1960년대 뉴욕을 중심으로 출현한 미국의 한 장르라고 볼 수 있고요. 수상주의가 추상적이었다면 팝은 구상적입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추구했던 거죠. 그리고 직접 관찰된 이런 실제 그대로의 이미지가 아니라 인공적인 제2의 이미지를 개척한다는 면에서 어떻게든 가공 제공을 거쳐야 한다는 거죠. 대중문화에 대한 이런 비판이나 도전보다는 대중문화를 그림의 이런 소재이자 정보로서 이용하는 중립적 입장에 있습니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평면화된 이 색면과 원색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에로티시즘의 표현, 도구화된 이런 성과 상업화된 성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개방, 비개성 이런 것들을 집약해 볼 수 있고요. 이미지의 대중화, 또 이런 형상의 복제, 그리고 표현 기법의 보편화에 의해서 예술을 개인적인 것에서 대중적인 것으로 개방시켰다는 거. 그래서 팝 이미지는 이런 광고, 상표, 만화, 영화 이런 대중적인 이미지를 한 번 더 보기 위해 시각적인 재현으로 대중적인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이런 현대 인간의 감수성을 의식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팝아트 작가들은 손으로 하는 작업을 기피하여 이 소재를 선택하고 실크 스크린을 이 판을 만든 뒤 적당한 색깔로 찍어내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작 과정을 통해서 나온 작품들은 누구의 작품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비개념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앤디 워홀입니다. 앤디 워홀은 미국의 미술가고 출력가고 제작자고 영화 제작자예요. 그리고 시각주의 예술 운동의 선구자로 팝아트로도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산업 일루스트로 성공적인 경력을 쌓은 후에 화가, 아방가르드 영화, 레코드 프로듀서, 작가로서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본명은 앤드루 어홀라 주니어인데 이거를 편하게 그냥 앤디 워홀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한 앤디 워홀의 그림은 1963년 제작한 캠퍼스로 1억 달러에 거래된 8명의 앨리스라는 제목이
그렇게 팔렸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거래된 이 사실은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를 통해 알려졌고요. 이코노미스트는 미술 시장의 주도자이자 어활의 지위를 설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팝아트의 창시자이기도 하고요. 앤디 홀은 이런 기성 상품이나 특정 스타의 얼굴을 똑같은 이미지로 기계의 힘을 빌려서 자주 반복해서 배열하는 작업을 이야기합니다. 특정한 상품이나 이미지는 뭐예요? 어떤 개인의 독자적인 절대적인 영역이 아닌 복제 가능한 그런 비사유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 모든 작업은 주로 실크스크린 판화의 법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는 어느 광고, 속성을 차용한 것으로 현대의 대중문화에 걸맞는 예술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앤디 홀은 이런 대중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공포 이미지도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영화배우와 같은 유명인들, 꽃, 코카콜라병 또는 전기의자, 자동차 충돌 장면 아니면 폭풍의 그런 현장 이런 것들을 캠퍼스 위에 반복적으로 묘사해서 거의 인위적인 이런 색채를 첨가해서 미묘한 효과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앤디 홀의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앤디 홀 자상하고 지금 이렇게 페인트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아주 간단하게 끝났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2차시 수업 마치겠습니다.